그래서 그러면 시중에 돈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과거보다는 속도가 덜 늘어나서 유동성 효과가 없을 거다. 어떤 뭐 무적의 논리이냐, 화폐는 종이 된다. 금융 환경 자체가 앞으로 수년은 표면이 바뀔 수 있다라고. 그럼 이 표면이 진짜로 바뀔 수 있는 순간이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미 연준과 재무부가 그런 발표를 해서 그거에 대한 시장 프라이싱이 즉각적으로 저는 한동안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일단 금리 수준에서는. 네.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거는 성장에 대한 어떤 뭔가 과한 프라이싱이 들어가면 상쇄가 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성장에 대한 프라이싱이 좀 의심을 받기 시작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인플레이션이나 관세 이런 것도 우호적이지 않은데 시장 금리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무부나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아예 지난 10년, 15년과는 거의 반대되는 상황으로, 물론 이게 굉장히 백도어로 하는 그런 느낌이지만 네.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증시가 오르거나 뭐 부동산 집값이 오르거나 여러 펀더먼탈, 여러 뭐 기준이 되는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큰 이유로 드는 게 시중의 유동성이잖아요. 유동성, 돈의 양. 뭐 M2만 봐도 실제 수치로 확인해도 뭐 놀랄 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데 12월 1일부터 이제 미국이 연준이 QT 중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중에 이제 돈 흡수하는 거 중단한다.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그럼 이제 돈을 더 푸는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 좀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프루츠 투자자문의 이선철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딱 봐도 오늘 어려울 것 같아요. 쉽게. 네. 최대한 쉽게 해보겠습니다. 네, 쉽게 재밌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뭐 오프닝에서 QT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네네. QT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양적 완화했다가 네네. 저 공급한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 아니냐. 네네. 우리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QT의 반대가 이제 QE고 네. 양적 완화라고 한다는 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뭐 미국의 중앙은행이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자체적으로 돈을 찍어서 그 찍은 돈을 미국 정부에 빌려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미국 정부가 돈을 쓰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면, 국채를 발행하면 그거는 이제 순수한 민간의 수요와 공급 입찰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빌려서 쓰는 건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빌려서 쓰기 어렵거나 좀 그렇게 하지 않고 싶다라고 할 때 하는 게 이제 QE, 양적 완화를 통해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통해서 돈을 찍어내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찍어내서 사들인 자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자산을 다시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뭐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높아진다든지 이럴 때 내가 다시 팔겠다, 중앙은행이. 그렇게 팔아서 뭐 시장 좀 금융 환경을 긴축시키겠다라고 하는 걸 QT라고 하죠. QT가 이제 22년에 시작이 되고 이제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FOMC에서 이제 QT를 종료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12월 이제 2일부터 이제 QT는 종료되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 저 정말 궁금했어요. 왜 흔히 이걸 자산이라고 표현해요? 어차피 국채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그럼 민간 개인들이 국채를 산다. 국채를 사면 그거는 그 개인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부채지만 그 상대방, 그 거래 상대방에겐 자산이 되기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지금 요새 작년, 재작년 개인분들에게 굉장히 국채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이슈가 굉장히 화랑이었는데 그건 다 이제 자산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부채를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준다라고 해서 그게 자산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사들이는 사람에게는 자산이 되는 거고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는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연준 국간에 남아 있는 자산 이렇게 표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차피 국채인데 다. 맞습니다. 시중에 미 재무부가 시중에 국채를 발행하는 것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오늘 제대로 공부하고 가죠. 연준이 통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를 인수하는 거죠. 연준이. 연준이 심지어 국채 아니고 회사채까지도 맞습니다. 급하면 발행해서 국간에 쌓아놓고 돈을 풀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원래는 정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민간도 개인들도 이제 돈을 빌리려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보고 이제 너무 많은 돈을 빌리려고 한다, 소득에 비해서. 그런다 그러면 대출 금리가 높아지겠죠. 이제 그런 시장 논리에 따라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양적 완화를 한다라는 거는 낮은 금리에
아무리 정부가 소득 대비 정부의 세수 소득이라 그러면 이제 세수겠죠. 소득 대비 큰 돈을 빌리려고 해도 굉장히 뭐 낮은 금리에 빌릴 수 있게 한다든지 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시장에 그리고 유동성을 주입을 굉장히 강하게 시키고 싶을 때 하는 게 이제 QE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말 그대로 QE는 중앙은행은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뭐 쉽게 말하면 허공에서 찍어서 그 찍은 돈을 가지고 정부의 채권을 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화량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근데 다만 제가 오늘 한번 좀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최근 많은 분들이 뭐 비트코인이 뭐 영원히 간다. 네. 뭐 물론 최근에 비트코인이 많이 빠져서 좀 상심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네. 그런 내러티브가 너무 강했었죠. 그리고 뭐 강남 부동산. 왜냐면 정부는 계속해서 돈 찍을 거고 뭐 화폐 가치는 똥값이 될 거니까 휴지가 될 거니까 이런 네. 내러티브가 너무 만연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거를 사실 몇 달 전부터 조금 지적을 했는데 그런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그런 거래가 굉장히 만연했던 게 최근 이제 좀 조정이 되고 있는 국면으로 보여요. 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을 찍어내는 것과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네, 답을 드리자면 돈을 찍어내는 오늘 우리 것과 공부해야 할 내용의 핵심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돈을 정말 그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해서 QE를 통해서 찍어내서 그 찍어낸 돈을 통화량을 주입시키는 것과 정당하게 국채를 발행해서 개인으로 치자면 대출 신청서를 가지고 저한테 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당하게 국채를 발행해서 빌려서 쓰는 것과는 아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근데 이 부분을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혼동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매크로에도 굉장히 많은 사실은 잘못된 혼동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런 내러티브로 많이 차용이 된다. 예를 들어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정부 수입 대비해서 국채 발행이 많다면 당연히 시장 금리는 뛰게 올라가겠죠. 되겠죠. 네. 장기 금리, 특히 장기 금리가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말은 어차피 연준의 기준금리는 하루짜리 금리잖아요. 결국 시장 금리를 잘 조정하기 위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데 그만큼 그런 상황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 그래도 국채를 앞으로 지출할 게 굉장히 많다. 나라가 지출을 많이 하겠다라고 한다. 라고 하면 일단 시장 금리는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해도 잘 안 내려가게 되는. 기준금리 그렇죠. 기준금리 내려도 시장 금리는 반대로 올라갈 수 네.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24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인데 제가 이따가 차트로 보여드리겠지만 네. 그럼 그 말은 어차피 기준금리는 하루짜리 금리이기 때문에 시장 금리들이 다 같이 방향성이 위로 그때 당시에 비해 올라와 있다는 건 지금 현재 미국의 금융 환경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금융 환경은 24년 9월 연준이 150bp나 금리를 인하하기 직전이었던 네. 9월에 비해 지금이 금융 환경이 오히려 더 긴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곧 저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QT라도 중단해서 시중에서 돈을 쓸어 모으는 걸라도 멈춰야겠다. 이렇게 연결됩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순서로 가자면 그 양적 완화는 결국 양적 완화 하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채권을 발행해서 내가 나라에서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금융 환경은 긴축이 됐지만 그런다고 해도 뭐 어쨌든 미국 주식 올해도 다른 나라 신흥국 주식에 비해서 한참 덜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올랐잖아요. 그리고 뭐 작년에도 올랐고 그럼 금융 환경이 긴축이 됐는데 왜 주식이나 뭐 한국의 부동산도 올랐고 강남 같은 경우는 네. 왜 그랬냐? 그거는 정부가 정당하게 돈을 빌려서 쓰겠다고 해서 채권 발행을 해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만약에 그게 성장에 대한 기대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성장에 대한 기대가 프라이싱이 될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AI 같은 경우 물론 최근에 이제 AI 논란이 시작이 되긴 했지만 AI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진짜 성장을 뭔가 진짜 증명하는 듯한 네. 다들 좀 애매하다 싶을 때도 계속해서 성장 그런 여력을 증명하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뭐 AI가 세상을 바꿀 거야 이런 내러티브도 많았고 물론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돌려받고 있는 게 문제인데 네. 그런 것들이 프라이싱 될 때까지는 금리가 올라가도 어느 정도 그게 상쇄가 되는 거죠. 특히 성장으로 인한 금리 상승까지는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진짜 문제는 뭐냐?
그 성장에 대한 프라이싱이 이거는 양적 완화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준이 돈을 찍어서 장기 금리를 묶어놓고 계속해서 시장에 주입을 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성장에 대한 프라이싱이 어느 순간 투자자들이 적용할 수 없을 때 네. 예를 들자면 최근 뭐 마이클 버리나 뭐 이런 분들의 얘기가 좀 시장에 조금 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사실 매크로 환경이 그런 마이클 버리 그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기 전에 근본적인 매크로 환경의 거대 변화를 연준과 재무부가 좀 예고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쨌든 QT나 QE 지금 뭐 굉장히 좀 시장에 잘못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연준과 재무부가 양적 완화를 다시 하기는커녕 잘못하면 그런 듀레이션 자산, 뭐 부동산이나 뭐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기술주 등에 안 좋을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게 지난번 FOMC에서 파월이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QRA라고 하죠. 이제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하는 이제 그 10월 말 뭐 11월 초 이때 있는데 그때 재무부가 또 언어의 변화를 줬습니다. 어려우시죠? 제가 지금 이해 제가 못하고 너무,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예, 시청자분들은 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표를 가지고 하나씩 볼까요, 그러면? 그렇죠. 네. 네. 일단 한번 하나씩 천천히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시죠. 네. 일단 요거를 하기 전에 잠시만 제가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네. 지금 요때가 이제 24년 8월부터 현재까지고 검정선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녹색이 미국의 30년물 금리,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미국의 10년물 금리입니다. 근데 이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파월이 처음에 기준금리 내린다고 했을 때 우리 인플레이션 불안이 많이 꺾였고 이제 뭐 내려도 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보시면 물론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 요 지점이거든요. 요 빨간색 24년 9월이 네. 처음 기준금리를 내린 게 요 검정색이 기준금리입니다. 이렇게 내리고 난 뒤에 실제 10년물 금리하고 30년물 금리가 이때에 비해서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보시면 아니, 근데 올랐죠. 기준금리하고 네. 네, 기준금리가 전혀 연동하지 않네요. 맞습니다. 150bp가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파란색 10년물 금리가 올랐고 녹색 30년물 금리는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상황이지 미국보다 사실 다른 국가들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이것도 이제 똑같이 24년 같은 기간인데 24년 9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가 무려 150bp가 내려오는 와중에 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비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내렸을까요? 올랐을까요? 하고 보시면 요 시점이었으니까 훨씬 더 올라 있죠. 뭐 이게 좀 스케일이 다르니까 훨씬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 어쨌든 이 시점에 비해서 올라 있죠. 금리를 이렇게 내렸는데 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금리를 했기 때문에 물가가 이게 아니고 물가 보고 난 다음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원래 이 얘기를 하려는 말은 네. 얼마 전에 의사록이 며칠 바로 2, 3일 전에 나왔는데 생각보다 연준 의원들이 12월에 금리 인하를 내리는 거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뭔가 굉장히 두려워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뭘 두려워하는 건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말은 안 됩니다. 그죠? 네. 저렇게 물가가 올라가는데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기준금리, 네,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낮추고 기준금리가요. 있는 거죠. 근데 네. 이거를 지금 또 12월에 낮추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또 같은 기간인데 24년 9월부터 심지어 10년 텀 프리미엄이라고 요거는 이제 국채가 공급이 너무 많을 것 같다거나 한마디로 미국이 너무 돈을 많이 쓸 것 같다거나 이럴 때 공급이 너무 많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으면 치솟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올라가는 건 자산 가격, 장기 듀레이션 자산 가격에는 안 좋습니다. 이 이유로 올라가는 거는 그냥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네. 요 텀 프리미엄조차도 이때에 비해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런데도 자꾸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렇죠. 거. 다시 네. 또 그리고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항상 연준 위원들이 말할 때 우리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삐가 풀리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것 또한 금리를 내리고 150bp를 내리고 나니 크게 올라 있죠. 근데 그래도 이건 최근에는 조금 꺾이고 있네요. 그나마. 최근에 조금 뭐 이게 네. 사실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어쨌든 뭐 이게 되게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네. 연준 위원들이 이제 최근 의사록을 며칠 전에 공개된 의사록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비가 풀릴 수 있는 위험이 보인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를 더 내리고 싶지 않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대중들이 우리의 의도를 우리의 목표는 항상 인플레이션을 2% 아래로 묶어 놓으려는 게 2%로 맞추려는 게 우리의 강력한 의도를 오해할 것 같다. 쉽게 말해 오해할 수 있는 위험이 보인다. 우리가 또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 그렇기 때문에 동결하고 싶다라는 그런 그 이유를 많이 얘기합니다. 네. 의사록에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 10년 기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정되길 원하는데 이게 올라갈 위험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의사록에서 말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시장에 지금 돈이 넘쳐나나 측면에서 이건 앞으로의 측면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뭐 화폐 가치는 현금으로 놔두면 뭐 현금 쓰레기 되니까 다 비트코인 사야 된다, 뭐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으셨어가지고 네. 저도 사실은 뭐 외부 방송을 좀 자제하고 하다가 한번 이거는 제가 짚고 싶다라는 마음에 네. 이거를 했는데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근데 이게 근본이 이겁니다. 이제 미국의 광의 통화가 1950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올랐다. 이거는 그냥 명목 차트니까 이렇게 오르고 최근 봐라 이렇게 지금 전고점을 또 뚫고 네. 오르고 있다. 지금 살짝 내려온 거 이제 2022년인가요? 큐티 맞습니다. 해가지고 큐티 기간. 조금 걷어들인 거. 네네. 좀 걷어들였고 이거 봐라 이거 여기 올라가지 않냐. 지금 돈을 지금 예금 계좌에 두면 어떡하냐. 빨리 비트코인 사고 빨리 사야지 이제 네. 이거였어요. 이제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가격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로그 스케일 차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거는 그냥 명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명목으로 본다는 건 굉장히 이제 예를 들어서 시중에 돈이 만약에 우리나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의 광의 통화가 1억이었다고 쳐볼게요. 네. 전체 광의 통화가. 그럼 1억에서 2억으로 늘어난 것과 다음에 1억이었던 광의 통화가 2억으로 늘어난 것과 반대로 1조였던 광의 통화가 다음에 1조 10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어느 게 더 크게 상승을 한 걸까요? 아니 전자가 더 당연히 큰 전자 거 그렇죠. 네. 퍼센티지로 치면 2배가 오른 거냐. 아무리 1억이었어도 1억에서 2억이 오른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경제 효과에 미치는 크게 그 효과는 전자가 훨씬 넣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정확한 걸 보려면 로그 스케일 차트로 봐야 됩니다. 네. 그런 퍼센티지로 보여주는 차트고 그래서 다시 이거를 보시면 이게 이제 로그 스케일 차트인데 네. 같은 기간을 로그 스케일로 보시면 1959년부터 현재까지 보시면 사실은 미국의 광의 통화는 요때 팬데믹 때 정말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이제 QT가 있으면서 다시 이제 평균 추세선으로 내려왔고 오히려 90년대 이전에 여기 굉장히 가파르죠. 요 이전. 네. 이 평균 추세선에도 지금 못 도달하는 그 기울기 자체가 더 천천히 올라가는 중이다. 기본적으로. 네. 현재도 다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정리하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유동성이 그렇게 많이 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예전에도 이 정도는 풀렸었고 오히려 그만큼 못해. 예전에는 오히려 더 풀렸었고 물론 팬데믹 때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풀린 건 사실입니다. 많이 풀린 건 사실인데 그 뒤에 연준이 QT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네. 통화량 조절을 나름 잘 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더 명확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5년 구간으로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5년 구간으로 해서 보시면 어이구 이건 2020년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5년 전까지 그럼 2020년 10월부터 25년 9월까지 얼마나 늘었냐 보시면 여기 퍼센티지 나오죠. 19.48%가 늘었습니다. 네. 약 20%가 안 되는 광의 통화가 지난 5년간 는 거예요.
그럼 그 5년을 한번 그 앞에 5년을 한번 봐볼게요. 잠깐만요. 네. 앞에 5년 한번 다시 볼까요? 네네. 대표님. 네. 몇 퍼센트 지금 심층 인터뷰 자막에 가려서 몇 퍼센트나 늘었어요? 20. 요게 20% 조금 안 돼요. 제가 알기로도 5년 동안 20% 늘어서 네네. 지난 5년 동안은 되게 안 늘었다. 우리 한국이 훨씬 더 늘었다. 제가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많이 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QT 할 때 실제로 그 통화 뭐 흔히 많은 분들 말하는 뭐 돈이 그렇게 QT 하면서 좀 흡수가 되긴 했습니다. 확실히. 네.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네. 네. 그럼 그 앞에 5년을 봐볼게요. 2015년에서 2020년 9월까지인데 여기 보시면 52.38%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53% 가까이 된 겁니다. 그 네. 앞에 5년이. 근데 다만 많은 분들이 이 차트 보시면서 그거는 여기에 지금 2020년 팬데믹 때 이거 이렇게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니냐. 여기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팬데믹 때 올라가잖아요. 네. 왜냐 20년 3월을 포함하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거를 차감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지금 여기 옆에 보이시죠? 이 위에 이 팬데믹 이 부분을 다 차감해도 실제로 광의 통화가 올라간 건 기껏해야 27% 정도. 차감해도 27% 정도입니다. 5년도 안 돼서. 근데 아까 최근 5년은 지금 현재 얼마 올라갔었죠? 20도 안 된다. 20도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그 앞에 5년을 보여드릴게요. 2010년 10월에서 2015년 9월까지 5년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광의 통화가 몇 프로가 올랐죠? 39요? 39.78이 올랐죠. 자, 정리하면 네, 10년 전에는 지금보다 2배 올랐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이 네. 정말 그 굉장히 많은 돈 많이 푼다고 해놓고 막 펌퍼 분들이 쉽게 말하면 뭐 비트코인 호들러 분들이나 막 이제 뭐 그 화폐 가치 똥값 되니까 빨리 어디 사라 부동산 사라 이제 이런 분들의 주장과 그들이 어쨌든 주장하는 근거가 화폐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거를 정확히 짚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이 과거 어느 기간하고 비교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90년대 이전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처음 그 로그 스케일 쭉 올라간 차트 보시면 첫 그 2000년 이전이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어느 구간보다 지금 5년 최근 5년은 사실은 화폐량이 는 게 없다. 네. 여기 하나 더 마지막으로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2005년에서 2010년까지도 31.73%, 2000년 10월에서 2005년 9월까지는 36.34%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잘못된 이게 이제 저는 현재고 그 지난 5년 단위로 끊어 주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2022년부터 QT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기간 5년으로 해서 미국의 시중 유동성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는 건 네.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은 특이하게 돈을 워낙 많이 풀었다가 잡아당기는 기간이니까 네. 그런 걸 이해했는데 그걸 빼고 보더라도 네. 지난 5년 동안은 맞습니다. 크게 늘어난 건 아니군요. 맞습니다. 광의 통화라는 거는 그리고 M2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데 중앙은행이 물론 돈을 찍어서 뭐 아니면 뭐 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특히 중앙은행이 돈을 찍는 건 사실 본원 통화에 속하고 그게 아닌 이제 보통 M2가 늘어날 땐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해서 아니면 민간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할 때 M2가 늘어나는 거는 뭐 아무튼 네. 그래서 그렇게 보통 민간 부분이 훨씬 더 많죠. 민간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이 사실은 대출을 적극적으로 일으키면 네. 그거는 대출이 나갈 때 이게 단순히 뭐 예금 뭐 대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저하고 대표님하고 집 사가지고 네. 대표님이 또 제가 예금하고 네, 대표님이 그 돈으로 집을 사고 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네. 그 돈이 또 C한테 가서 C가 네. 그 돈 받아고 또 예금하고 D가 그 돈 대출해가지고 또 뭐 베이커리 차리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에서 되는 게 그런 중앙은행이 돌고 이런 것보다 훨씬 많다. 순환도 있지만 그 순환은 네. 어떻게 보면 벨로시티로 좀 보시는 게 맞고 통화 유통 속도 네. 그거보다는 은행에서 애초에 대출이 나갈 때 계정에 은행도 이제 밸런스 쉿이 대차 대조표가 있을 거잖아요. 계정에 단순히 들어왔던 예금과 뭐 이제 나간 게 뭐 부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빌린 사람에겐 부채지만 은행한테는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산의 항목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없던 돈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광의 통화가 2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네. 예, 대출이 나갈 때마다. 어쨌든 뭐 아무튼 네. 그런 게 많다 보니 이 부분을 자꾸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좋았던 어떤 이제 돈의 가치가 똥값 된다 이런 네. 건 사실은 아주 2008년 특히 그 리먼 사태가 있고 양적 완화가 있었던 시작된 시점이 2008년이니까 그때부터 거의 현재까지 계속 해서 오랫동안 이어졌던
내용이고 오히려 지금은 그게 끝물일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끝물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 그런데 잘못된 내러티브가 너무 횡행하더라. 그래서 정리하면 돈은 네. 늘어나고 있는데 네, 네. 풀리고 있는데 당연히 광의 통화도 그렇고 본원 통화도 그렇고 네. 특히 본원 통화는 명목 경제 성장률만큼은 매년 당연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양적 완화하고도 상관없고 네. 2000년대도 그렇고 90년대도 그렇고 왜냐하면 아무 양적 완화를 하는 시기가 아니더라도 그 은행의 지급 준비금을 명목 GDP 상승률만큼은 맞춰서 해줘야 그래야 화폐 순환이 일어납니다. 네. 네. 근데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아주 기본적인 맞습니다. 거고. 네. 근데 지금 QT를 종료하니까 이제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바로 넘어가자면 QT를 종료하니까 전면적인 QE가 올 거야. 전면적인 QE야. 이거는 연준이 뭐 자산 매입 엄청 해줄 거고 2008년이나 팬데믹 같은 QE가 올 거니까 또 강남 부동산 사야 되고 비트코인 사야 되고 이제 이런 게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제 그건 전혀 사실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월 말에 QRA에서 재무부가 이미 그거에 반대될 수 있는 행동을 내년쯤 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했고 그리고 FOMC조차도 그런 듀레이션 자산 그러니까 어떤 뭐 장기물 국채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좀 그 디베이스먼트 내러티브에 좀 수혜를 받을 만한 자산에 안 좋을 수 있는 정책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원래는 그런 자산에 좋은 기존의 정책을 계속 해왔는데 그게 안 좋을 수 있게끔 정책을 변경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직 확정은 아닌데 네. 아주 근접하게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두 가지는 재무부가 공식 스테이트먼트에서 들어갔던 내용이고 연준 또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이미 그리고 그 논의가 연준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이미 내부에서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할 정도면 이거는 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 시장 조정이 많은 돈을 분들은 푸는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맞습니다. 푸는 네. 방법이 달라질 거고 그리고 굉장히 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전문 이런 걸 보고 매크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워딩이었고 실제로 그 발표 시점이 10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언제죠? 그 지금 미국 주식이 처음 하락하기 시작한 게 나스닥 같은 경우가 11월 초부터 하락을 했거든요. 물론 큰 하락은 뭐 이제 좀 지나고 나서 했지만 11월 초에 고점을 찍고 계속 조금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건데 뭐 아직 제가 봤을 때는 고점 대비 크게 하락했다라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좀 향후 매크로의 큰 틀이 좀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08년에 우리가 다 양적 완화가 무엇인지가 정확히 알았다면 굉장히 그걸 정확히 안 사람들한테 큰 어떤 경제적 혜자를 누릴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한다면 앞으로 이게 진짜 실현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네.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알겠습니다. 네. 그 어떤 식으로 지금부터는 한 25분 남았는데 어떤 식으로 연준이 돈을 푸는 방식이 바뀌는지 설명을 네네.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네. 연준이 요게 20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연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차대조표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도 개인들도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하듯이 각각 자기의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네. 연준도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찍어서 어떤 국채를 사주거나 할 때 그게 누군가한테는 부채지만 재무부에겐 부채지만 연준에겐 자산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보유 자산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근데 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보면 2016년부터 쭉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가다가 팬데믹 때 뻥 하고 늘어나죠. 색깔별로 좀 표현을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아, 네네. 요 노란색, 오렌지 같은 경우는 1년에서 5년물. 네. 갈색, 여기 맨 아래 갈색, 요거는 1년물 미만. 네. 다 국채입니다. 네. 1년물 미만. 파란색은 5년에서 10년물. 그리고 빨간색은 10년물 이상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 요 팬데믹 때 빵하고 연준이 이제 엄청 크게 사들이니까 올라가잖아요. 보유 다 같이 포트폴리오가. 샀어요. 네. 네네, 다 같이 사죠. 그리고 다 같이 올라가죠. 요 22년까지. 근데 요때 QT를 하면서 보시면 웬만한 국채들이 다 내려가죠. 쭉 이제 보유. 장기채는 안 맞습니다. 회수를 안 하네요. 맞습니다. 제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근데 특이하게 10년물 이상인 빨간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이 QT를 시작했던 시점보다 늘었어. 오히려 반대로 네. 훨씬 늘었습니다. 네. 보유 이 물량이.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은 QT를 했으니까 엄청 긴축적일 거야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유독 나스닥하고 부동산만 좋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힌트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기물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는 QT를 하는 동안에도 QT 상한이 있잖아요. 월 네. 뭐 몇백억 불씩 QT를 이제 뭐 해서 그 하겠다는 그 상한선을 지나가는 금액 만기가 되는 금액이 그 채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뭐 예를 들면 월에 뭐 100억 불씩 줄이기로 했는데 매달 만기는 돌아오거든요. 네. 그럼 그 100억 불이 이상 초과하는 만기의 채권들이 있을 거잖아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데 네. 만기가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러면 QT 만기를 그 상한선을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재매입을 재투자를 할 수 있게 법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상한선을 넘어선 만기 원본을 어디다 재투자를 했냐라고 한다면 장기채. 명확히 이해하셔야 되는 게 10년물 이상으로만 다 투자를 한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저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QT를 하면서 무조건 채권을 다 판매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파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만기된 거 일부는 판매하면서 이쪽은 또 사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교묘하게 장기채를 사면서 장기채 비중을 늘려왔다. 맞습니다. 오히려 QT 시작보다도 늘려왔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보시면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뭐 1년물 미만 말고도 3년물, 5년물, 뭐 7년물 이런 것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웨스 이펙트 부의 효과나 이런 주식 시장이 계속 좋을 수 있었냐라고 네. 한다면 이거는 이제 좀 많은 분들도 좀 아실 수 있는데 이렇게 긴축을 하는 동안에도 연준이 시장에 QT라고 하면 원래 시장에 그냥 유통시장에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냥 국채를 정해진 액수만큼 아웃라이트로 그냥 셀을 하면 되거든요. 시장에 네. 그냥 판매를 하면 되는 거죠. 개인분들이 주식을 시장에 그냥 팔듯이. 근데 그렇게 팔지 않고 이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만기가 그냥 돌아올 때마다 그 한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런업을 시키겠다. 자, 즉 네. 자연 만기 시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네.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네. 이 제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네, 대표님이. 네, 네. 그렇게 해서 시중에 네. 장기채를 계속 사들이면서 네, 네. 장기채 수요를 높이면서 네. 장기 금리를 떨어뜨려서 네. 시중 자산 가격을 은근히 맞습니다. 밀어줬다. 맞습니다. 특히 듀레이션이 긴 자산들이 가장 큰 수혜를 그런데 받았죠. 앞으로는 네. 저걸 안 하겠다는 시그널을 이미 줬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게 이번 FOMC에서 사실 나왔는데 지금 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못 하시고 있고. 그러면 예. 저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가급적 시중의 물가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을 QE를 하는 이유가 네, 네. 그렇게 하면서도 저렇게 장기채를 했던 이유가 네, 네. 그러면서 또 시장을 부양할 수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QT를 왜 이제 하는 이유 그만합니까? 자체는 네. 애초에 높아진 물가,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 자산 인플레이션 말고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 뭐 우리가 아는 CPI나 그런 게 너무 범위를 벗어나서 과도하게 튀어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금융의 긴축 효과를 내서 그 물가를 잡겠다 이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10월이나 뭐 23년 초나 다들 아시는 뭐 리즈트러스트 사태라든지 네. 그런 다들 잘 기억해 보시면 연준이 그때 당시에 피벗 탈 때는 단 언제였냐면 주식이 하락할 때는 피벗을 잘 한 적이 없습니다. 장기 금리가 어떤 일정 범위를 넘어서 튀려고만 하면 계속 피벗됐어요. 계속 갑자기 어제 얘기한 거랑 다른 얘기하고 네. 그만큼 다른 건 몰라도 장기 금리가 통제를 벗어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장기 금리가 어떤 통제를 벗어나서 그렇게 오르는 시나리오가 된다면 그게 구조적으로 자리가 잡게 된다면 그게 모든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와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연준 그러면 자체가. 그 네. 방법을 바꾸면 잘못하면 다만- 장기 금리가 튀어버리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기 금리를 근데 안 하고 방법을 해서 어떻게든 뭔가
이게 쉽게 말하면 미니 QE하고 똑같은 효과를 QT 기간 내내 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QT 기간 내내 네. 작은 QE 효과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은 물가가 계속 목표치보다 위인 상황에서 자꾸 이런 미니 QE를 하다 보니 네. 그러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왜 아직도 하이어 폴 롱거로 가고 있느냐? 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네. 지금 뭐 민간에 뭐 부자들만 좋다 그러고 미국도 뭐 K-쉐입 이코노미라 그래서 뭐 진짜 그 하위 뭐 60~70%들은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물가가 자꾸 하이어 폴 롱거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저는 이런 정책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결국에 이게 무엇을 하든 연준 위원들도 이게 결국에는 자기들의 이름이 역사에 남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이런 걸 한 게 어떤 자산 시장을 띄워주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어떤 급격한 정말 그런 위험이 생기는 것만큼은 피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도 또 물가는 잡아야 되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해보니 물가가 이게 도저히 안 떨어지네. 물가가 도저히 안 떨어지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이제 좀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막 영향력을 행사하네. 네. 이런 상황인 거를 알았을 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QT를 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줄어들이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금리 안 튀게 장기 금리 안 튀게 네네. 하려고 장기채를 계속해서 오히려 더 많이 사들이고 있는 네네. 그 정책을 하다가 뒤돌아봤더니 네.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물가가 맞습니다. 안 내려가는구나.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네. 그래도 어쨌든 10년물 미만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연준이 그 의도적인지 뭐 그냥 실수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QT를 할 때처럼 보유 중인 그냥 채권을 시장에 그냥 아웃라이스로 매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거를 서서히 뭐 페인트가 마르듯이 뭐 서서히 하겠다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은 그럼 그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냥 그리고 다시 만기 돌아온 거 그 금액을 다시 재투자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QT 한도만큼은. 그 말은 무슨 말이나 마찬가지냐면 재무부 입장에서는 제닛 옐런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 만기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한 자금을 장기물로 발행 안 하고 단기물로만 발행하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없겠네. 그러니까 즉 통화 정책에 대한 통화 정책 긴축에 대한 권한을 연준이 재무부에게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QT를 당연히 QT라 그러면 시장에 그럼 우리가 월에 뭐 몇백억 불씩 할게라고 하면 시장에 그달에 그냥 가격 상관없이 뭐 연준이나 재무부는 마켓 타이머여서도 안 되고 마켓 타이머도 아니고 가격 상관없이 그냥 팔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페인트가 마르듯이 뭐 이렇게 해서 만기하면 우리가 재투자 안 할게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그럼 재무부 입장에서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장기물을 발행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온 하겠다. 거죠. 지금까지가.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오니까 뭐 최근에 뭐 소파 금리 튀고 뭐 사실 뭐 단기 자금 시장에서 뭐 RRP가 다 네. 고갈되고 뭐 단기 자금 시장에서 뭐 좀 뭐 이런 균열이 보인다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또 연준이 뭐 그래서 전면적인 양적 완화를 다시 할 거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절대 제가 진짜 그거 하는데 전면적인 양적 완화는 절대 안 할 거고 연준이 이번에 발표한 게 뭐였냐 그러니까 검토하겠다라고 한 게 일단 연준의 경우는 한번 지금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네. 장기물 지금까지 장기물에 계속 재투자를 해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장기물을 팔고 재투자를 파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장기물에 재투자를 앞으로는 안 하고 다 1년 미만의 그러니까 채권이 만기되는 원본을 1년 미만의 재정증권에만 다시 재투자하겠다. 네. 라는 걸 고민하겠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아닙니다. 아직 결정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엔 이미 어느 정도 이런 게 프라이싱이 되고 있을 거다. 근데 어쨌든 아직 결정은 된 건 아니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재투자 정책을 한마디로 변경할 거를 이미 2년 전부터 고민을 해왔고 이거를 변경을 할까 한다. 그리고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이번 FOMC에서 파월이. 근데 이 재투자 정책의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주황선이 연준의 소마 계정, 그러니까 연준 대차 대조표의 네. 듀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중 평균 만기. 그러니까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가 됐든 뭐 MBS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채권들의 그냥 만기. 평균 만기. 네. 예. 평균 만기가 어떠냐? 여기가 22년 지금 여기 지금 제가 하는 데가 QT 한다고 그때예요. 그죠? QT가 요때 22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네. 그때부터 만기가 내려갔나요? 올라갔죠, 오히려. 네. 네.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만기는 올라간 거예요. 아까 설명해 주신 네네, 그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 재무부의 이 파란색은 재무부가 발행한 것 중에 현재 유통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모든 채권입니다. 연준이 보유한 거 말고 유통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모든 채권의 가중평균 만기입니다. 요 파란색의 경우는 연준보다 듀레이션이 훨씬 짧죠. 지금 재무부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해 쉽게 재무부 WAM 이게 가중평균 만기라는 뜻이거든요. 네. 훨씬 짧죠. 그래서 이게 약 70개월이 좀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이 파란색에서 연준의 보유 만기를 빼면 요 빨간 점선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재무부가 발행해서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더 짧습니다. 그렇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계속 논의되었던 이제 재투자 정책을 변경을 하고 싶다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2년 전부터 군부를 뗐었고 그런 얘기가 연준 위원 내부에서 꽤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주황색을 최소 요 파란색 재무부 아래 만기까지 밑에까지 듀레이션을 떨어뜨리겠다고? 맞습니다. 여기에 이걸 뭐 1년 만에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예, 뭐 5년, 6년, 7년 이렇게 걸쳐서 이거를 이렇게 줄여 나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질문. 네. 여기서 질문. 기본적으로 저렇게 한 장기채를 계속 사들였던 이유가 이제 결국 저 바닥에 있는 사람은 하여튼 장기 금리 올라가는 건 제일 싫으니까 맞습니다. 그중에 제일 싫어하는 맞습니다. 사람 트럼프 대통령일 거고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 달러값 올라가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단기채만 계속 어떤 거 올라가는 거예요? 달러값 올라가는 이런 부분도 네. 아니요. 단기채만 오히려 계속 발행을 하면 네. 달러 값은 장기적으로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단기채만 발행한다는 거는. 그렇죠. 제가 저기 시중 금리를 말씀드린 거죠. 네. 단기채만 이제 장기 금리는 가급적 건들지 않으려고 단기채만 계속 발행해 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연준에서는 장기 금리 건들지 않으려고 지금 설명하신 이 부분이. 근데 재무부도 역시나 같은 입장에서 돈은 잔뜩 필요하고. 네. 그래서 채권 국제 발행은 해야 되고. 근데 장기채 금리는 튀어 오르면 뭐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때 영향을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단기채만 계속 발행하는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렇게 합니까? 원래 그렇게 원래 그렇게 하진 않고 갑자기 정말로 그 두 기관 원래 이렇게 꼼수를 쓰냐 이 말이에요. 두 기관에서 공조를 해서 한 것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꼼수는 처음이고요. 일단은 뭐 이 정도의 꼼수는 저도 뭐 본 적이 없고 처음이고 공조를 한 걸 수도 있고 정말로 연준은 뭐 이렇게 재투자 정책을 할 때 QT 한도를 넘어서는 재투자 정책을 할 때 10년물 이상을 사긴 했지만 그럼에도 연준은 진짜로 좀 긴축 효과를 내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보셨듯이 10년물 미만은 어쨌든 계속 줄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재무부가 정말로 자기들이 발행 조정을 막 액티브하게 해가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서로 공조가 된 건지 아니면 서로 반대적인 입장을 취한 건지까지는 저도 심증만 있을 뿐 확답은 할 수는 없죠. 저는 다만 심증은 공조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쫓기네요. 그래도 제일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거. 그래서 그러면 시중에 돈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과거보다는 속도가 덜 늘어나서 유동성 효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과거만은 못할 거다. 훨씬 과거 뭐 양적 완화 2020년이나 2008년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아예 안 되고요. 2009년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아예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원 통화든 뭐 광의 통화든 당연히 전년비로는 조금씩이라도 느는 게 맞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전년비로 하락하는 거는 정말 평생에 걸쳐서 뭐 대공황 이럴 때나 하락하는 거지. 그럴 땐 진짜 강력한 디플레이션인 거지. 당연히 전년비로는 느는 게 아주 기본적인 현상인데 이거를 마치 온갖 자산 시장에 이제 펌핑을 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뭐 무적의 논리인 양 화폐는 종이 된다 이런 게 전 세계에 막 너무 이렇게 만연해서 사실은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조그만 뭐 채널 제가 작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든요. 거기서는 막 그런 얘기를 금값이 하락하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하곤 했는데 공교롭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귀금속도 조정을 받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절대 그런 환경 일단 금융 환경에서는 그런 환경이 아닐 거다. 또 하나
금융 환경이 그런 환경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워딩이 이미 연준과 재무부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이번 네. 10월 말이나 이럴 때.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 얼마 안 있어서 AI에 대한 어떤 회계 부정 논란이나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저는 언제든지 나스닥이 뭐 전고점 뭐 돌파할 수도 있고 반등 크게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금융 환경 자체가 앞으로 수년은 시체인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 그 그룹분이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그 표면이 바뀔 수 있다라고. 그럼 이 표면이 진짜로 바뀔 수 있는 순간이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이미 연준과 재무부가 그런 발표를 해서 그거에 대한 시장 프라이싱이 즉각적으로 저는 한동안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일단 금리 수준에서는 네. 됐고 거기에서 다만 금리가 높아져도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거는 성장에 대한 어떤 뭔가 과한 프라이싱이 들어가면 상쇄가 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성장에 대한 프라이싱이 좀 의심을 받기 시작하는 상황이잖아요. AI에 대해서. 예, 네. AI가 뭐 서로 뭐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둥, 뭐 회계 뭐 조작을 뭐 저는 이제 그쪽 전문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재무부 요거 하나 빠뜨려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요거까지만 네. 한번 요 봐주시면 이게 이제 마지막 QRA 10월 말에 있었던 QRA에서 사실은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랭귀지의 변화를 줬다고 하거든요, 보통. 근데 웬만해서 이런 랭귀지의 변화를 주지 않았고 지난 몇 분기 동안 베센트가 그 취임하고도 한 번도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 마지막 문장만 보시면 되는데 나머지는 어려우니까 그냥 이거 하시고 중요한 거는 명목 쿠폰 및 FRN 요거는 이제 변동금리 국채입니다. 명목 쿠폰 및 그냥 명목 쿠폰의 경매 규모의 향후 인상 가능성을 예비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유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느껴지시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쓴 건데 재무부에서 이렇게 이 랭귀지를 이 QRA 때 변경을 했다라는 건 사실은 이거는 모종의 이유로 뭐 쿠폰 발행 금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쿠폰 발행 금리가 아니라 쿠폰의 발행량. 네. 예, 쿠폰이라고 하면 이제 중장기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쨌든 쿠폰물 발행이 고정돼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늘리는 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발행을 증가를. 네. 근데 그럼 재무부는 왜 그럴까? 지금 많은 분들은 트럼프 무조건 하니까 무조건 재무부는 계속해서 금융을 이완시킬 거야. 이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렇게 랭귀지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건 아마도 내년 6월이나 7월, 뭐 4, 5월이나 6, 7월 거기서 할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네.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까지 알겠습니다. 하기에는 시간이 그러면 좀 너무 짧네요. 네. 그래도 이 질문 또 드려야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M2에 대해서 네. 그 M2가 늘어나는 그 기울기가 과거만 못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S&P 오르는 거 보면 거의 M2랑 S&P 500 보면 M2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프를 갖다 붙여서 네, 그런 건지 네, 네. 모르겠지만 네. 여러 분석하시는 분들이 다 해도 네. 네. 그러면 앞으로도 M2는 어쨌든 늘어날 텐데 네. 그 기울기를 따라가는 것 자체에서 이격도가 좀 낮아질까요? 지금 말씀처럼 하면?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고 네. 당연히 중요한 거는 M2가 낮다고 해서 주식이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특히 코인 쪽에서 많이 하는 그런 거는 주의하셔라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M2로 유동성으로 인해서 뭐 주가가 결정되고 이런 거는 다 그냥 거짓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가라는 거는 어쨌든 성장 그리고 멀티플의 합이지 M2가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지난 5년간 M2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어쨌든 주가는 굉장히 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어쨌든 성장에 대한 저조차도 놓쳤던 저는 미국에 대해서 좀 24년부터 좀 AI에 대해서 좀 비관적이었는데 제가 AI 쪽을 좀 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AI가 어쨌든 굉장한 성장을 실제 실현해 나갔잖아요. 네. 멀티플이라는 거는 이제 금리 환경을 가리키는 거고 장기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을 하면 되는 거고 성장 부분은 어쨌든 그 AI에 대한 성장이 엄청나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이제 지금 논란이 되니까 문제인 건데 M2가 크게 올라가면 오히려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M2가 크게 올라가면 자산 인플레이션도 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실물 경제 CPI 그 시차를 두고 CPI에 네, 올라가고요. 네. 근데 어쨌든 유의하셔야 될 거는 M2는 생각보다 덜 올라가는데
관세와 인플레이션 환경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꽤 높을 수 있고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 그런 와중에 금리 또한 아까 그런 인플레이션이나 관세 이런 것도 우호적이지 않은데 시장 금리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무부나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아예 지난 10년, 15년과는 거의 반대되는 상황으로 물론 이게 굉장히 백도어로 하는 그런 느낌이지만 네. 반대되는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못다 하신 이야기 중에서도 앞으로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만약에 이 대표님 말씀하신 이걸 감안한다면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워낙 매크로한 이야기 해주셨기 때문에 네. 네. 만약에 성장이 정말 그 지난 24년, 25년 정말 시장의 예상을 막 뛰어넘 저 같은 좀 그 현실주의자의 예상을 뛰어넘은 그런 AI에 대한 성장이 알고 보니 뭐 마이클 버리나 이런 분이 지적하는 것도 실제가 아니었고 이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야. 금리 환경이 어떻게 좀 긴축적으로 변하든 유동성이 어떻게 안 좋게 변하든 성장이 엄청나게 그걸 다 상쇄할 수 있을 거야라고 믿으신다면 계속 뭐 AI 이런 테마에 투자를 하셔도 네. 좋을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에선 늘 제가 왜 신흥국은 굉장히 불리시했거든요. 올해 초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고 중국에도 굉장히 불리시했고 한국에도 굉장히 불리시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진짜로 미국이 제일 상승률이 낮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매크로 환경에서는 매크로라는 건 결국에 통화, 재정 이 두 개인데 이 둘 다 미국이 안 좋아질 일만 내가 봤을 땐 남았다. 금리를 내려도 뒤에 금리가 오를 거고 여러 가지 안 좋아질 일만 남았다. 오히려 신흥국들은 지금까지 쓴 적이 없고 계속 당해왔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 그리고 다들 확장적으로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이건 어쨌든 매크로 환경에서는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내년에 미국이 정말로 안 좋은 환경으로 기준금리를 3%까지 내려도 저는 기준금리 계속 내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2월에는 안 내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게 그럼에도 시장금리가 말을 안 들을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대차대조표의 변화라든지 재무부의 스탠스 변화라든지 재무부가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쿠폰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뭐 불러주시면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안 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 투자를 지금 조정이 오고 있는데 좀 더 조정이 와도 저는 한국이나 오히려 뭐 신흥국 주식들은 좀 더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충분히 더 매수하셔도 그러니까 조정이 더 오면 저는 한 3천 뭐 초반까지는 조정이 올 수도 있지만 워낙 급하게 올랐잖아요. 근데 조정이 오면 바이 더 딥을 해야 되는 건 정말 신흥국 주식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장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미국의 성장주나 이런 거는 앞으로는 바이 더 딥이 지금 바이 더 딥의 근본은 사실은 연준 푸시거든요. 어쨌든 연준이 살려줄 거야. 그게 진짜로 작동 안 할 거다. 그거를 그리고 지금 대놓고 오히려 사람들이 쉽게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막 그렇게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변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알겠습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이제 QT고 하지만 뭐 QE 수준의 양적 완화 수준의 유동성이 풀리는 건 지나친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유동성에 기반해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거 너무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전면적인 양적 완화는 하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듀레이션 보유 중인 자산 듀레이션 자산이 오히려 어쨌든 안 좋을 수 있다. 네네. 프로츠 투자자문의 이선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